공공병원을 늘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민간과 시장에 의존하더라도 그 민간과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가 부족하니까 뭐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의사는 늘려야 하는데 저 교수 싫어요, 나가서 돈 벌래요 하는 전문의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의사들과 정부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고 강대강 대치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사들이 불편해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국민에게 알리게 됐고 의료계의 의사들의 공적이 되어 있습니다. 엄mod언한 찾아가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2번 김윤 서울대 교수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그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던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네. 대통령의 입장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말씀 네. 먼저 해주시죠. 그 50분에 걸쳐서 굉장히 대통령이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내용 안에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강대강 대치로 불안해하는 국민들, 고통받는 환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해법, 희망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강대강 대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의사들이 들어오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뭐 명분이나 퇴로를 좀 정치적으로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주장, 나의 정치적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위적으로 굉장히 강조한 담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총선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남은 기간에 혹시 대통령이 입장을 변경해서 네. 2,000명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또 다른 어떤 전기가 있을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워낙 총선 국면이라고 하는 그런 예민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숫자 자체를 뭐 확정해서 뒤집어 엎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능한 수준이라면 숫자를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화의 의제로 놓고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 후보님은 의료관리학 박사이시고 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십니다. 네. 의료관리학 이건 어떤 학문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료 정책을 하는 학문이고요.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의학하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건 의료 서비스니까 의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의료 경제학, 의료 사회학, 의료 윤리학 이런 다양한 인문 사회 분야가 의료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료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방금 대통령 담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막대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지금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선거용 맞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가 부족하니까 뭐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늘려야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 개혁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한 지방, 필수 의료 분야, 응급환자, 중환자 보는 의사, 소아과 의사를 늘려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증원의 규모 뭐 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정부가 이제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의 과정이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너무 고집하면서 의사들과 정부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고 그러면서
숫자만 남고 개혁은 실종되고 강대강 대치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총선용 의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셨습니다. 뭐 의료 개혁 얘기도 하셨고 이게 좀 일반 시민들이 볼 땐 복잡하기도 하고 네,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가 문제인지 방금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뭐가 네, 문제인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가 뭐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문제의 근원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인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구조적인 위기의 첫 번째는 비급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를 많이 권유하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보던 의사들이 사직하고 동네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예전에는 전문의 자격 받은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교수하라고 하면 대부분 교수 자리를 택했는데, 지금은 저 교수 싫어요, 나가서 돈 벌래요 하는 전문의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환자, 응급환자 보는 그 대학병원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다가오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 요인이 뭐냐면,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유명 종합병원들이 소위 빅5 말씀하신 거네요. 수도권에 그 대형 분원들을 몇 년 안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의사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는 의사들, 뭐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다 그리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지방에서는 대학병원 아니면 중증 응급 환자를 아무 데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수도권에서도 종합병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는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병원이 그 다 환자를 다 볼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그 앞서 말씀드린 뭐 비급여의 문제,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건강보험 수가가 굉장히 불균형한 문제, 뭐 나의 전문 분야에 관계없이 그냥 미용 성형 누구나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의료제도,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있다는 말씀하셨고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쉽게 답하기 또 짧게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라고 하는 걸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시도별로, 또는 뭐 몇 개의 시와 군을 묶은 그 단위별로 그 지역의 필수적인 의료, 응급, 중증, 소아, 분만, 이런 것을 의료기관들이 팀을 이루어서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를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팀으로 만들어진 병원들이 자기 역할을 각자 합리적으로 나눠 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료한 책임을 지역 단위로 책임을 지게 하는 병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자로서 바깥에서 정부를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의료 개혁의 정책에 뭐랄까 깊숙하게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한 시스템이 공공병원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의료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조건이기 때문에 공공적이어야 하는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병원을 늘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민간과 시장에 의존하더라도 그 민간과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은 맞긴 하지만 공공병원만 늘려서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위기니까요. 그러면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안 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비급여 진료로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거는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냥 나한테 오는 환자 무조건 검사 많이 하고 약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를 살려내고 응급실 뺑뺑이 없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다른 지역에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책임지고 진료하는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정부가 예를 들면 의료법, 건강보험법, 보험수가 이런 것을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공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 들어가셔서 그 역할을 좀 해보시겠다는 네, 말씀 네. 같습니다. 실손보험이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군요. 다른 나라에도 민간 의료 보험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실손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상한 실손보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회사, 그다음에 가입자, 의료기관의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우리 가입자를 치료할 때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에 쓰는 인공수정체는 100만 원으로 한다. 뭐 도수치료는 한 번에 얼마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지 네. 않으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입자와 실손보험회사만 있고 의료기관은 그 계약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어느 병원은 인공수정체 값이 100만 원, 어떤 데는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병원들이 환자를 잘 모르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비급여의 진료의 가격을 굉장히 높게 매기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동네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의 월급의 2배를 동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하는 의사들이 버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하고 동네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교수 시켜준다고 해도 네. 전문의들이 교수 안 하고 동네 병원으로 나가는, 그래서 중환자 응급환자분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은 의료기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서는 이 소비자, 네. 의료 소비자가 배제가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장은 소비자가 내가 뭘 사는지, 그걸 얼마에 사는지를 잘 아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곳, 조금 더 싼 곳에 가서 상품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는 이게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에 비해서 환자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어디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거지 그 과정에 쓰이는 비급여 재료, 비급여 검사, 비급여 약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의사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의료 분야인데, 그 가격을 병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 지금과 같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동네 병원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네.
가격 결정권까지 말하자면 의료기관이 지금 행사하는 셈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의료기관과 보험사만 배불리는 그런 제도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공공병원 얘기 좀 하셨습니다만은 의료계에서는 공공병원이 약자다 이런 주장도 네. 하셨습니다. 예, 예. 이건 어떤 뜻이고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지금 하신 말씀 연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예가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 60, 70%의 코로나 환자를 공공병원이 진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병원들은 기존에 자기가 진료하던 환자들을 다 퇴원시키고 못 오게 하고 코로나 환자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진료와 관계가 적은 의사들은 다 사직하고 나갔고요. 네. 코로나 상황이 끝나니까 공공병원은 환자는 떠나고 의사도 돌아오지 않으니 진료 기능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 한 1년 동안 우리가 손실보상 해줬으니 이제부터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병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때는 데려다가 마구 부려먹고 그 시기가 지나면 돌봐주지 않는 일종의 토사구팽의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네. 평소에도 공공병원이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주의료원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구도심에 있던 병원 땅을 팔아서 저기 사람들도 잘 안 오는 곳에 그냥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환자가 적고, 환자가 적으니까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거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책임 전가죠. 만약에 그게 민간 병원처럼 병원이 스스로 자기가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외딴 곳에 병원을 짓는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병원이 지금 뭐 민간 병원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덜 받고 못 받고 있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부의 경직된 운영, 정부가 필요한 때만 공공병원을 부려먹고 제대로 공공병원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의료 체계에서 공공병원이 굉장히 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코로나 초기에 뭐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환자도 굉장히 적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률도 낮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한 70% 가까운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코로나 환자도 적고 사망자 수도 적은 게 우리나라가 민간 병원 중심으로 굉장히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겼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한겨레 신문에 민간 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컬럼을 썼었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상태도 굉장히 약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컬럼 때문에 제가 그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네. 회부가 돼서, 네, 뭐 그 민간병원의 역할을 폄하했다, 의료진의 노고를 폄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 예, 네. 한동안 구박을 받았었죠. 예. 뭐 잘 수습은 되셨습니까? 뭐 이게 제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네. 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을 한 것인데, 뭐 그런 사실에 근거한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윤리위원회 회부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네. 뭐 그냥 철회됐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방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광역단체처럼 좀 네. 광역화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가 같았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 체계를 제가 한편으로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정부적인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대학병원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가지고 동네 의원과 경쟁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들이 자기가 보면 안 될 암 환자, 중증 환자를 데리고 진료하고 있고,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의료라고 하는 게 상품하고는 달리 환자가 있는 곳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너무 자원이 공급 과잉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 공급의 불균형을 정부가 전혀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취약지에도 정부는 공공병원을 안 지으려고 하고 대도시에 자원이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데도 그에 관해서 정부가 규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무정부적인 시장이고 그게 의사 수의 부족, 자원의 부족과 맞물려서 전체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 문제입니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료 자원의 지역적 배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지역 내에서는 전달 체계의 문제, 전국적으로 보면 자원이 부족한 곳, 많은 곳이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공공성을 띈 자원이니까 자원 배분은 당연히 정부 몫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네.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가정의 질문입니다만 만약 이때 보상을 제대로 했다면은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굉장히 근소한 차로 민주당이 패배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자영업자들의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어떤 반감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 평가가 대체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런 의정 갈등이 빚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맥락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어떻게 강화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노무현 정부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사실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지금 60% 중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던 뭐 초음파 검사, 뭐 CT, MRI, 뭐 약제 이런 거를 보험으로 끌어들이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를 또 늘려서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 부담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보험 보장성은 늘어나는데 그 크기만큼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보장률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급여가 한정없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를 같이 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항목의 그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험이 애초에 이제 돈이 많이 없을 때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요런 재료는 환자 한 명당 한 개만 써. 뭐 이런 환자한테는 요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요런 때는 못해. 이런 그 복잡한 그 보험을 적용해 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벗어나면 이게 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풀면서 동시에 이제 과잉 진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식의 이제 그 조절 기전, 일종의 총량 관리 기전 같은 거를 만들면 되는데 그것 역시 정부가 좀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의정 갈등 국면에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은 의사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 시선을 지금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기왕에도 그 정부가 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네, 의료계 좀 끌려다닌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네, 받아서 네, 네, 이건 합리적 의심인데
뭐 보건복지 공무원이니까 이런 분들도 퇴직하고 네. 나서 그쪽 관련 단체로 자리 옮기고 뭐 이런 일이 좀 빚어집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뭐 여러 분야의 서 일을 하는데 그것 중에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그 제약회사 같은 데를 방어하는 로펌 같은 데도 가고요. 또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에 관련된 곳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선후배가 연결되어서 보건복지부가 뭐 의사, 병원의 이해관계를 일종의 간접적으로 더 많이 그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일종의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정실자본주의, 그러니까 네. 그 기업 자본가들이 이제 관료, 국회 이런 것과 밀접하게 이제 유착해서 자기들의 이 파이를 키워나가고 이익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는 그 전관예우성 이직 이동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네, 뭐 그런 예, 성격이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노인 돌봄 현실은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고, 윤 정부의 노인 돌봄 정책은 공갈빵 대책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김 후보님의 정책단은 그럼 뭔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체계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전체 70%가량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4명 중 3명은 사실은 건강 상태나 기능 상태를 보면 입원할 필요가 없는 노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집에서 사시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이 짧거나 내가 혼자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없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해주려면 정부가 집에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을 현재 뭐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거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주거나 뭐 또 필요한 다양한 뭐 왕진 서비스, 간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같은 거를 방문해서 해주거나 하면 굳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그러게요. 이제 예.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노인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쓰는 진료비가 연간 한 2,500만 원쯤 됩니다. 그게 간병비 제외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노인이 집에서 사시면 뭐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을 포함해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쓰는 돈이 얼마쯤 되냐면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하면 2배 반을 주고 집에 있으면 조금밖에 돈을 안 주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노인한테 요양병원 입원한 것만큼 혜택을 주면 지금의 재가 서비스를 2배, 3배 가량 늘릴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가 집에서 사실 수 있는 노인들을 요양원, 요양병원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제도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이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 중에 그 요양병원 간병비와 관련된 대책을 보면 이 정부 말까지 거의 한 2년 반 동안 시범 사업을 하다가 정부 임기 끝나기 몇 달 전에 본 사업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양병원 간병비에 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뭐 굳이 한다고 하면 한 1년쯤 하고 확대하면 될 계획을 2년 반 동안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생색만 내고 돈은 안 쓰겠다, 책임은 안 지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어서 제가 그걸 공갈빵 대책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면은 요양원, 요양병원 생태계를 네, 뭐 정부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저는 그 일종의 유착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유착이군요. 네, 예.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한 12석 네, 정도가 이제 그 당선권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면 입성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2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12번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지지율이 한 25%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해서 그 네. 추세가 쭉 이어지면 뭐 아마 간신히 네.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 말고 다른 좋은 후보들까지 다 국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네. 이렇게 여쭙게 되는데, 국회에 입성하시면 무엇을 반드시 하시겠습니까? 제가 비례대표 지원하면서 했던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노인들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체계 전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해오신 학자신데요. 네,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쭙는데, 좋은 정치란 네. 한마디로 어떤 정치인가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우선하는 정책을 하는 게 저는 좋은 정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까지 학자로서도 그런 역할을 해왔고 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것을 다른 장에 가서도 뭐 그 하는 역할만 달라질 뿐이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목표하는 바는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이제 학자는 자기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면 정치가는 현실을 바꿔내야 하니까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내고 타협의 방안을 찾아내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 입성하셔서 정책도 만드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도 국민이 답답한 상황이라서 단적으로 네, 지금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은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을 설득해서 숫자를 포함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이 밀실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설사 처음 발표한 2,000명보다 더 정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하면 굳이 뭐 숫자를 고집하거나 부차적인 문제에 매몰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론의 장, 투명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단추가 2,000명이네요. 네, 네. 요새 그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2,000의 숫자에 집착한다. 네. 이게 무슨 뭐 무속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2,000명에 집착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2,000명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불필요하게 격한 갈등을 이제 유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어떤 배경에서 왜 2,000명을 굳이 고집하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하나,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2,000명에 대한 고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법을 찾는 것이니까요. 예.
후퇴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25% 정도 득표를 해야 네. 그래 이제 입성하실 것 같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네. 주권자들한테 좀 네. 네. 당부를 할까 요청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카메라 보고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정책을 선택했는데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 초심을 가지고 지난 30년간 정책 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들과 협력하고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사들이 불편해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국민에게 알리게 됐고 의료계의 의사들의 공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로서 더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국회에 가서 못다한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서 전문가로 일해온 저 김윤을 믿어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국회에 가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비례대표 후보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